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재명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죠. 뭐 거짓말을 우선 제일 잘한다, 뻔뻔스럽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에 생명을 잃었어요. 자,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한 8명 정도가 생명을 끊었고, 한 2명 정도가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터넷망에 쫙 뜨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백광현 TV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생소한 이름인데 진유천이라고 하는 이 필명을 가진 사람이고요. 실명은 진효희라고 합니다. 성남 FC의 핵심 증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왜냐면 우일에 끝났잖아요. 대장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이 성남 FC 그리고 백현동 요런 순서로 이제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대장동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자기 순서가 오는 게 맞기는 맞지 않습니까? 요런 심리적 부담도 상당히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강원도에서 지금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밀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연 사고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다혜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다혜가요, 국회 국정감사,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국감장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거 마약, 이런 설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문재인이가 직접적으로 자기 육성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제1차 메시지는 조국을 통해서 나왔고요. 2차 메시지는 이제 윤건영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본인 입으로 나오는 직접 메시지, 간접 메시지는 2번 나왔어요. 자,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왜냐? 조국하고 윤건영이가 문재인의 수족인데 좌천 우배권데 지들 멋대로 입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이 중대한 사항을 놓고 다 조율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여전히 여론의 반향을 떠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 수사를 하지 말아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블랙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마약 관계도 분명하게 수사해서 밝혀라.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라. 예, 요런 방향에서 우리가 요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에 이어서 문다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제 신원식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안보실장인데, 자, 신원식 안보실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인터뷰 내용, TV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안보, 관련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총사라는 답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고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그때마다 쭉, 평가를 해왔는데, 제가 평가한 거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시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원식 장관은 이 공개 정보도 공개 정보지만 그보다는 내밀한 이런 고급 기밀을 가지고서 다룬 사람이 이제 발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의 평가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께 분석한 거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특히 이제 외교안보 신뢰를 갖고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경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이제 싱크로나이즈 한다고 그러네요. 요 이제 동조 현상, 이게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한국만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조선비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이 경제팀에서 이 월가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 10인하고 10명하고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미국 지금 연착륙을 잘 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특정 개인의 이제 의견도 유명한 사람인 경우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지만은요, 유명한 사람들 10명을 인터뷰하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제 대기업들이야 정보망이 많겠지만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들고 있는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실명은, 지금 필명은 진유천이고 실명은 진효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재명하고 정치적으로 가깝게 됐느냐, 특권으로 부상을 했느냐. 이제 성남FC, 요거는요, 이재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이제 시장이 됐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남FC에서 일종의 뇌물을 받아먹은 것이죠. 성남FC 130억. 요게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어가 있고, 김동현 판사가 대장동 재판이라고 할 때 이 대장동 속에는 위례, 그 다음에 성남FC, 백현동. 맨 마지막에 올라온 게 백현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위례는 엊그제 끝났고, 지금 이제 대장동 재판이 지금 딱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성남FC로 넘어간다. 요 상황에서 요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이재명의 측근들과 마찬가지처럼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남FC로 들어가게 됐느냐? 요게 이제 이 김혜경,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관계, 성남시장 때부터 관계를 가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성남FC에서 그럼 뭘 했느냐? 성남FC에서 버스 기사를 하다가 일약 이제 이재명한테 발탁이 된 것이죠.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기도, 그러니까 이제 성남FC에 그냥 버스 기사예요. 버스 기사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운전기사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그러니까 한 일병이 거의 뭐 장군을, 군으로 따지면 한 완스타 정도는 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승진한 거예요. 거기서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이니까요. 사무를 다 총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재명과 가까우게 됐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가잖아요. 이낙연하고 한 붙잖아요. 이낙연하고 붙는데 요즘은 이제 SNS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SNS 팀장을 하는 거예요. SNS 팀장. 그래서 팀장을 하는데 일종의 여기서 말이죠. 팀장을 하는데 여론 조작.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여론 조작, 여론전 선수잖아요. 요 SNS를 통해서 여론 조작하는 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팀장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팀장을 하는데 이재명이 좋은 점을 가지고 홍보해갖고 점수를 딸 생각을 안 하고 이낙연을 때리고 비판하고 해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낙연 친일파다. 그 다음에 뭐 이낙연이가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낙연은 친일파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파들이 싫어하는 방향에서 이낙연을 때리는 그런 댓글 작업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재명한테 오기 전에는 언제 왔느냐? 이재명한테 오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재단의 마산 지부에 있을 때 김경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했는데 보좌관이 아니고 운전기사를 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다녔느냐? 내가 이 김경수의 정책보좌관이야. 이러고서 떠벌리고 다니다가 걸려갖고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가니까 이제 이 신발을 바꿔 신어갖고 이재명 쪽으로 붙어서 이재명이가 손가락 혁명군 요거 이제 일종의 오늘날 보면 이제 갓다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16년도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도 많이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발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경궁, 이제 김혜경 씨 출판 기념회도 가서 사진도 찍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극단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 이재명은 나는 모른다. 아니, 출판 기념회 온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더군다나 내 착 출판 기념회도 아니고 그건 김혜경, 내 부인의 출판 기념회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이렇게 아마 딱 선을, 이거 손절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극단적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지금 이제 이 강릉인가요? 강릉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동해 바다죠. 바닷가 낚시를 하다가 파도가 밀려오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머릿속에 사고 리스크, 이게 이제 부담은 됐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냥 막 극단 선택을 하면 또 이재명한테 누가 갈까 봐서, 낚시질을 하다가 죽은 걸로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재명을
끝까지 죽으면서도 보호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이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취미가 바다 낚시다. 이렇게, 요게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바다 낚시가 취미다. 그러면은요, 극단 선택이 목적이 아니고, 바다 낚시를 갔는데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이 너무나 많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요렇게 추론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대부분들이 지금 극단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이제 고단수로 끝까지 죽으면서도 이재명한테 충격 안 주려고. 전영수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너 정치 좀 그만해. 그리고 밑에 사람 좀 관리 좀 똑바로 해. 유서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전영수는 그래도 좀 바른 사람이에요. 교육을 시키고 갔는데 이 이재명한테는 교육이 안 돼. 문제는. 자, 그래서 요 성남FC 때 이 수사 때문에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극단 선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만약에 낚시가 이 사람의 취미 또는 취미까지는 하지만 좋아한다. 그렇다고 친다면 자연사. 그러니까 사고사가 된 거죠. 사고사.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낚시 갔어.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은 극단 선택의 수단으로 낚시를 택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1대 49로 그냥 사고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이제 그런 사진 나와 있는 SNS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께 일단 제가 많이 모아봤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자 이재명 지지 대화방 속 거친 겉속 거친 말. 방장은 경기도 공직자. 이게 이제 경기도 공직자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서 SNS 난리가 나고 이낙연 쪽에서 이제 시비가 붙고 고발에 들어가니까 이재명이도 그때 손절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공직자냐. 공직자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잘려 나갑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SNS 팀장도 했어요. 그리고 연봉이 8,800만 원 된다. 그리고 네거티브 작전방 팀장. 이게 네거티브죠. 당연히. 이낙연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그 사람의 운동원의 소송을 보면 그 후보의 정체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처럼 이 SNS 팀장 진유희 같이 이재명의 수준 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주먹대장 해서 이재명 SNS 댓글팀 진유천, 진효희 사마. 일단 이재명 가까이 있으면 제 수명대로 못 사는 듯. 이런 글들이 지금 쫙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활동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이재명에게도 사진 찍고 김혜경에게도 사진 찍은 내용들, 요런 것들이 이제 10월 11일, 3월 3시 52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 요런 지금 SNS 글,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얼굴은 가려져 갖고 나오고, 일부에서는 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쭉 보면은요. 자,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게 이제 이재명 부인하고 김혜경을 찍은 이 진유희 씨, 그리고 이재명을 찍은 진유희 씨. 예, 이렇게 찍는데 이제 또 모른다고 하겠죠. 여기 이제 비꼬는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예, 죽은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번 기회에 이게 하도 많아갖고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메모를 해봤더니 유한기, 그 다음에 김문기, 이병철, 전영수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유한기는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김문기 처장, 그 다음에 이병철,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비 되나보요. 그 다음에 전영수 비서실장, 4명이죠? 그 다음에 김현욱, 이 사람은요, 이 보안사 출신, 기무사 출신의 배소연이, 그러니까 동거남, 그래갖고 이제 이 김혜경이 기사했던 사람, 김현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5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누구냐면은요, 6번째가, 지금 6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예. 6번째가, 지금, 한 명이 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여기가 지금 내가 썼는데요. 자, 이 한 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7번째쯤 되는 것 같고요. 7번.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미수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유동규 본부장도 이제 이거 수면제. 이거를 열알인가 몇 알 먹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만배도 또 자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7, 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또 한 명. 지금 이제 5명까지가 이제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그 다음에 전영수, 비서실장, 김현욱, 배소연의 통건함.
김혜경의 운전기사 5명이잖아요. 6명째가 누구냐면 한국일보 기자, 김만배한테 돈 받았다는 사람. 예, 기자. 이 사람이 한국일보 간부죠. 요게 이제 6명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요희가 7명째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지금 이제 SNS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보도를 보면은요, 저또 뭐 8명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 7, 8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야,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가 정말 인간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해경군 김씨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거를 바꿔라. 요 얘기하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해서요. 나중에 이제 별도로 또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확인 보도가 나오면 그때 또 추가적인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문다에 관련해서는 이제 국감에서 경찰청 검사할 때 나온 게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마약 수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마약 수사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블랙박스 이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누구죠? 요 문재인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사실상 문재인의 입장은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문다의 책임이야. 문다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적정한 시점에 문재인이가 사과할 거야. 이게 조국의 1차. 이게 이제 문재인의 1차 입장이고, 문재인의 2차 입장을 보면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 바로, 그렇게 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윤건희가 태도를 싹 바꿉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이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했던 말들이 언론의 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는 무조건하고 죄가 되는 것이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그 윤건희가 얘기하면서 그건 뭐 문재인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문재인의 제2탄. 사실상의 문재인의 입장을 조국과 그 다음에는 윤건희가 대신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된 것처럼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부르고 있냐.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마약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왜 안 하느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될 건데 왜 지금 2주째로 넘어가는데 벌써 2주째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아직도 부르지 않느냐? 도대체 언제 부를 거냐?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개 수사할 거냐? 비공개 수사할 거냐? 아니, 경찰에서 왜 비공개 수사하냐? 공개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국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여론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마약 문제까지도 다 거론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불만도 충분히 정치권에도 전달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신원식 안보실장의 지금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이제 우선 보면요. TV조선하고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심야 북한에서 이제 중대 성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냈냐 안 보냈냐 이거는 지금 이제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북한에게 말려드는 것이다.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물론 이 합참 군에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도발, 그러니까 이제 오물풍선 도발을 지금 하지 말아라, 중단하라.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한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합참.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안보실장도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준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것이다. 그리고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돼서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군도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군의 입장을 수용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달할 수 있는 무인기라면 군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상당 수준의 무인기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인기는 군용과 상용할 것 없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는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북한이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거 북한이 방공에 뚫렸네 이렇게 알게끔 한 것은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체제 위협이 존재해야 안정되는 역설적인 체제다.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위협에서 마치 북한을 침략할 것처럼 해가지고 그 공포를 이용해서 집권을 유지해왔다. 이게 이제 그만큼 체제 위협이 존재해야만 안정되는 체제.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제 위협이 실제로 저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류 유입 등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특히 MZ세대가 외부의 체제 위협 자체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MZ세대가 사실상에 굉장히 김정은한테는 위험한 세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왔는데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손해보다는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요 전단 살포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체제 위협의 호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체제 위협이 실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체제 위협이 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만들어서까지 알려주면서까지 체제 위협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체제 위협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요런 평가하고 거의 저희 평가가 이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지금 이 3자 캠프 데이빗 후속 회의를 열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11월 중순에 이제 에이펙 회의도 있고 G20 회의가 있는데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해서 정상회의도 할 수 있지만 별도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12월 말쯤에 연말쯤에 그러니까 에이펙도 하고 G20 왜냐하면 에이펙하고 G20은 11월 중순에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G2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브라질리아 지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게 되는 회의가 됩니다. 11월 18일에서 11월 20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내내 중남미 어마어마하게 먼 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다는 왜냐하면 그 지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3자 정상까지 하려면 준비가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요것 때문에 그 별도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한국을. 자,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왜냐하면 이 다자 정상회의 때 양자, 이렇게 2자, 3자 이렇게 회의하면요. 이게 짤막한 회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정신, 요게 상당히 묻혀져 버리는 거죠. 다자 정상회의 때문에.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짜만한 나무 하나가 떠 있는다? 그러면 보이지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의 의미와 외교적 의미,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바이든의 외교적인 실적, 큰 실적이 되는데 요거를 부각시키는데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에이펙과 G20보다도 우리 한국한테는 훨씬 더 큰 외교적 의미를 갖는 게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되겠습니다. 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정책을 만들어내게 된 게 결정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도 해석을 해서 연말쯤에 별도로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북한이 이번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도 헌법에다가 통일 분구를 삭제하거나 영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요, 협의 조항을 개정해 놓고서도 비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왜? 이 통일 문구를 지금 이 삭제하기에도 그리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제일 큰 게 북한 주민용도 있지만은 대남 공작과 관련해서 상당한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 왜? 임종석이가 이걸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임종석 여론이 우리 국내에서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남, 왜냐하면 이제 통일 문제, 이 적대적 두 국가, 요게 우리 한국과 관련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개헌을 빼면은, 이거 임종석이가 빨대 맞네, 간첩 맞네. 이거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북 세력들에 대한 영향이 나쁜 것이죠. 네거티브한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왜? 내부적으로는 이미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통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토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까지 안 고친 것은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혁명론, 그렇죠. 통전 전략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혁명 이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임종석 판 때문에 싹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통일 삭제가 대남 공작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언젠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민족 통일 개념을 앞세워서 북한 주민들이 희생할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대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통일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내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남, 그러니까 대남 공작, 방향, 요거하고 조금 안 맞다.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대남, 그러니까 공작망을 관리하는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